안녕하십니까. 복합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네 번째로 회계학적 방법론의 합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학적 방법론은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해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로 이렇게 취급해서 시스템을 해석해보자. 두 번째 이렇게 사이클을 두 개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한번 해석해보자. 이것이 매우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료가 100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40이 생산되고 열이 40이 생산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발전일까요?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이겠습니까? 증기터빈 열병합 발전이겠습니까? 복합 열병합 발전이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블랙박스니까. 하여튼 뭔가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시스템 어널리시스의 특징이죠. 블랙박스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엑서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엑서지는 동영상 5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회계학적 방법론만 다루는 거니까 연료 단가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비용은 100이 됩니다. 연료 비용 계산하는 거는 이거죠. 연료량 곱하기 연료 단가 하면 연료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먼저 열전비는 1.0이네요. 열과 전기의 생산비니까. 그래서 대체 설비 효율을 넣겠습니다. 55%를 넣겠습니다. 근데 55%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발전이길래 도대체 55%를 넣는다는 건지, 55%를 넣었으니까 아마 복합 열병합 발전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애매해지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열 생산 효율 80%를 넣겠습니다. 앞 동영상에서도 제가 아주 강조를 하였듯이 이렇게 비교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하간 55대 80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리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대체 연료량, W 나누기 에타 W, W 나누기 에타 W 하시면 72.7이 되죠. 이것이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대체 연료량. 그래서 메리트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이것이 대체 연료량이죠. 이 두 개가 합이 대체 연료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료량을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실제 연료량을 빼주면 대체 연료량 빼기 실제 연료량이니까, 장점 22.7만큼의 연료가 절약이 됐습니다. 열병합 발전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22.7이라는 연료가 절약이 된 거죠. 이 절약된 메리트를 전기 측과 열 측에 배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것이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스 에너지 인풋, 가치 에너지 인풋 KW, KQ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그 수식은 3.5절에서 제가 설명했던 가치 에너지 배분 테이블, KW와 KQ를 그대로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1번 방법, 1, 2, 3, 4, 5, 6 방법이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은 제5장 CGA의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여기 있죠. 이게 메리트 KW하고 KQ를 숫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 5번에다가 한 이유는 엑서지도 동시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테이블에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면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비용 배분을 해야죠. 비용 배분 수식 이거이지 않습니까? W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W를 넣습니다. Q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Q를 넣죠. 이 수식 그대로, 이거는 제 동영상 세 번째에서 제가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용 배분 끝났습니다. 원가 산정을 해야죠. 원가 산정은 이거이지 않습니까? 비용 나누기 생산량 하면 원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니코스트 레이쇼,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니코스트 레이쇼가 핵심이다. 전기 원가 비와 열 원가 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보죠.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69.3대 40.7이라고 나옵니다. 자, 60대 40인 거죠. 전기가 60원이라고 할 때 120도씨의 온수가 40원이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래서 제 1장에서
전기가 100원인 경우 120도씨 열의 합리적인 가격은 과연 몇 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전기가 60원일 때 열은 40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냐.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저 개인적 판단에는. 그래서 전기가 100가지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어떻게 그 120도씨 온수가 67가지의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취급을 할 수가 있는지, 60대 40이 과연 합리적인 숫자냐,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리버스 디스트리뷰션도 마찬가지네요. 63.5 대 36.5. 36.5라는 숫자가 과연 타당한 거냐.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mbined Efficiency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효율이 도대체 뭐냐? 연력학적 효율이냐? 경제학적 효율이냐? 저는 경제학적 효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바인드 효율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여기 연료 단가 나누기 생산품 단가. 그래서 이거는 연료 단가 1.0 연료 단가 나누기 생산품 단가. 여기 있네요. 생산품 단가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 효율이 나옵니다. 80%, 67.5%, 63%. 이거 열은 연료 단가 나누기 생산품 단가. 이렇게 1점 이렇게 쭉 나누어 주시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죠. 자, 힛 방법. 힛 방법은 이렇게 80대 80으로 나오네요. 지금 가격이 똑같으니까 50대 50 이렇게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이제 보면은 67.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55%의 복합 발전 효율이 67.5%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상승폭이 빼면은 12.5%입니다. 자, 복합 발전 효율을 12.5%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복합 발전 효율을 1% 상승시키는 기술을 가진 현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합 발전 1% 효율 향상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어떻게 12.5%포인트라는 효율이 상승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 생산 효율은 98.2%입니다. 80% 열 생산 효율이 98.2%로 상승이 됐답니다. 이거 보면 28.2% 상승된 거 아닙니까? 자, 열 생산 효율이 28.2% 상승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보일러 효율은 80%입니다. 근데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우리는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다 해가지고 103%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만약에 물론 이건 거짓이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거 23%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트펌프를 설치하라는 거죠. 히트펌프는 275%입니다. 이거 몇 프로 상승합니까? 한 200%가 상승한 겁니다. 즉 열은 얼마든지 뻥 튀기가 가능합니다. 뻥 튀기면 뻥이 튀겨집니다. 전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98.2%라는 숫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 복합 발전 55%를 67.5%로 상승시키는 거는 결코 불가능하죠. 그러면 63%로 해보자. 이걸 이렇게 되면 8% 효율 상승한 거 아닙니까? 과연 8% 효율이 전기 생산 효율이 상승될 수 있느냐?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109.5 이거 100%가 넘어갈 수 있느냐? 네,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103%라고 주장을 합니다. 100% 넘었죠. 그 다음에 힙펌프 3.0입니다. COP 3.0. COP 3.0은 효율 300%랑 똑같은 말입니다. 300% 효율. 100% 넘어가는 효율은 충분히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합리적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문헌을 제가 볼 때는 찾아야 합니다. 물론 다 문헌에 합리적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뭐 그 대표적인 이슐리 방법,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 이슐리 방법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효율 개선 효과가
전기와 열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쪽이 훨씬 커야 합니다. 효율 개선 효과가. 그 이유는 제가 제 1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였듯이 이거 55%는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겁니다. CHP 열병합 발전 혹은 복합 발전에서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55%로 늘린 겁니다. 근데 보일러는 뭡니까? 보일러는 심플 아닙니까? 심플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계학적 방법은 실제 가동 열병합 시스템의 어떠한 특성도 반영하지 않는다. 즉 이거는 대체 설비 효율 아닙니까? 실제 가동 중인 그 발전소 그 자체를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1로 돌 수도 있고요. 모두 4로 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4라는 말은 이제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이죠. 모두 5도 있습니다. 언유주얼. 참 이상하게 생긴 열병합 발전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시스템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똑같이 55 대 80을 넣으라는 건가요? 시스템의 특성이 다 다른데. 즉, 실제 발전 중인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겨울철에는 여름가가 높게 계산돼야 되고, 여름철에는 여름가가 낮게 계산돼야 된다. 자, 겨울철에는 여름가가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여름가가 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대체 효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온도의 함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기 온도의 함수로서 겨울철에 효율 있죠? 네, 그걸 넣어야 되고, 여름철이면 여름철에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55 대 80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도의 함수가 돼야 된다. 외기 온도 0도C의 대체 효율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즉, 왜냐하면 열병합 발전은 주도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도C 혹은 뭐 봄, 가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5도? 예, 5도C 정도의 대체 효율을 여기다 넣어야지 뭐 15도C는 좀 이상하다. 1년 평균이 15도씨죠. 근데 열병합은 겨울 혹은 봄, 가을 하니까 5도씨 정도 혹은 0도씨. 두 번째로 손해소비 동력을 비용을 배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 손해소비 동력 비용 배분을 안 한 거죠. 회계학에서는 지금 손해소비 동력을 비용 배분을 안 하고 이제 최종 결과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손해소비 동력을 비용을 배분을 해야죠. 외기온도 0도씨의 대체 효율을 적용하면 열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아마 1% 정도 상승할 겁니다. 손해소비 동력도 비용을 배분을 해야 합니다. 열단가가 1%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40.7%가 아니라 42.7%가 될 거라는 거죠. 거의 전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42.7%. 어떻게 열단 120도씨 온수가 42.7원이나 하는지 열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이슐리 방법은 원가 B는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원가의 B 60원, 40원. 60원, 40원. 여기에 시스템의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대체 설비죠. 대체 설비는 무조건 55 대 80 아닙니까? 무조건 55 대 80. 전 세계의 어떠한 CHP든지 원가비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분명 좀 무지개 좋은 열병합 발전소도 있을 것이고, 옛날 뭐 30년 전에는 무지개 안 좋은 열병합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열병합 발전과 최신식 열병합 발전과 구식 열병합 발전의 특성이 다릅니다. 원가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슐리 방법은 전 세계의 모든 CHP 원가비가 무조건이가요. 무조건 59.3 대 40.7이라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의 수식이 이상하다. 이거는 동영상 3번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W 나누기 베타 W가 분명 M 속에 있는데, M 속에 있죠. 왜 W가 또 곱해주냐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은 수식을 곱해줬습니다. 2번 곱한 거, 중복된 거죠. 수식이 이상하다. 또, 이걸로 또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한다.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이 이상하다. 열전비가 클수록 열원가는 높게 계산돼야 되고 전기원가는 낮게 계산돼야 된다. 열전비라는 것은 그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의 비입니다. 열전비가 크다는 말은 전기 생산을 줄여가지고 열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무조건 손실은 발생합니다. 그 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열에 가야죠. 전기 생산을 줄여가지고 열 생산을 늘렸으니까 손실의 책임은 열로 가야 되고 전기 단가는 낮아져야 되고 열원가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여기 열전비 있지 않습니까? Q 1.0인데요. 1.0을 뭐 1.2, 1.3, 1.4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은 요 숫자가 바꿔지겠죠. 전기 생산량과 열 생산량의 숫자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쫙 됩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쪽으로 열전비가 상승, 즉 전기 생산량을 줄여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자,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한번 보죠. 전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열 단가가 높아져야죠. 여기 보시면 다 열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뭐 이쪽 그쪽 지금 회계학에서의 그 보고서는 전부 다 연료금 제도 효과 분석이에요. 연료금 현실화. 연료금. 다 연료금. 여기에 전기요금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연료금만 보자. 그래서 전부 다 연료금 아닙니까? 연료금만 보면은 다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지금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기 단가가 핵심이에요, 전기 단가가. 자, 이쪽을 보면은,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보면은, 아니, 열전비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전기 단가가 상승을 합니까? 전기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열 생산량을 늘렸는데 전기 단가가 상승을 한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와 반대로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메서드는 맞죠. 전기 생산량을 줄였다. 네, 전기 단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즉 수식이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이게 틀렸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그래야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추측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웍 방법, 에피션시 방법, 이퀄 메리트 방법은 변화가 없네요. 자, 전기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전기 단가가 변화가 없는 게 맞겠습니까? 전기 단가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손실의 책임이 있는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은 그 상수로 나오느냐? 이렇게 당연히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에타 W, 에타 Q가 상수인데 변해야죠. 변하면 변수가 나오는데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은 여기서 55대 80, 무조건 55대 80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55대 80이니까.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열병합 발전, 그 현재 작동 중인 그 열병합 발전 그 시스템 그대로를 반영해야죠. 대체 설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원가 분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전부 다 전기와 열의 합리적인 비용 배분, 그 보고서 명칭이 그렇게 되네. 열의 합리적인이 아니라 전기와 열의 합리적인 보고서가 다 보고서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열전비를 증가시킬수록 전기 원가가 왜 증가하냐는 거죠. 틀렸다. 리버스, 열전비를 증가시킬수록 전기 원가는 감소한다. 이게 맞다. 근데 이게 맞느냐? 역시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방법도 수식이 이상하다. 이거 틀렸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론 열전비를 증가시켜도 전기에 이득이 없다. 전기에 이득이 없을 수가 없죠. 전기에 이득이 있어야죠. 이게 모두 다 결과가 이상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와 ST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계산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F에 연료가 들어가고요.
가스터빈, G라고 붙었습니다. 가스터빈에서 30, HRSG에서 50이라는 열이 HRSG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 단가가 1.0이니까 연료 비용은 100원이 되고요. 이거 역시 55대 80을 넣겠습니다. 메리트가 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 그 가스터빈이라고 다 G가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59.3대 40.7이죠. 왜냐하면 55대 80이니까 무조건 59.3대 40.7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증기터빈 사이클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증기터빈에서의 연료는 뭐가 될까요? 퓨얼 코스트. 증기터빈에서의 연료. HRSG의 열량 아닙니까? HRSG에서 받아들이는 단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쭉. HRSG에서의 열 비용이 증기터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HRSG. 그래서 여기 단가를, 여기 비용이죠. 여기 비용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연료죠. 연료 비용이죠. 증기 사이클에. 역시 똑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방법론은 똑같으니까. GT 사이클에서 ST 사이클.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GT하고 ST하고 이 두 개 썸. 그래서 컴바인드. 합을 하겠습니다. 합을. 그래서 연료가 100이 들어가고요. 전기는 40 생산되고 열은 40 생산되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1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연료 비용. 역시 이거는 뭐 지금 계산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놓고 그래서 여기 DW 비용, 전기 비용은 당연히 이거죠. 여기서 전기 여기 증기터빈에서 가스터빈에서의 전기 비용 더하기 증기터빈에서의 전기 비용이죠. 그 다음에 열 비용은 자 여기서 그 HRSG에서 열 생산했죠. 근데 그거는 다시 증기터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즉 더하기 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거죠. 지역 난방열이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열 비용. 그래서 CW, CQ는 뭐 당연히 이렇게 공식에 의해 가지고 다 쭉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최종적으로 보니까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63.3 대 36.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36.7 앞에서는 40.7 아니었습니까? 40.7 지금은 36.7로 열단가가 4%포인트 정도 떨어졌네요. 떨어져 봤자 아까 그 대체 설비가 5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합 발전 이거 어떻게 8.2% 복합 발전 효율이 8.2% 상승하는 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80% 아닙니까? 109%, 29% 상승했네요. 열 효율은. 열 효율 29% 상승시키는 거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장사하고 있어요. 히트펌프,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 무지개 좋다. 히트펌프, 야, 우리 히트펌프 쓰면은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열을 생산을 할 수 있다. 그게 히트펌프이지 않겠습니까? 29%는 29%가 아니에요, 이게. 100%, 180%, 18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5%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 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거 55%하고 80% 비교하는 거 아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28%하고 80%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38%랑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 103%를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컴바인드하고 싱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이상하다. 뭐 여하튼 이슐리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슐리 방법에 의해서 40.7%입니다. 자, 이번에 싱글 한번 해보자. 그럼 38%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무슨 숫자를 넣든지 간에 이해는 안 되죠. 여하튼 간에 38%하고 80%를 넣어보자. 이러면은 32.2%가 나온다는 겁니다. 열 가격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시스템 어널리시스고요. 이제 사이클 어널리시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5, 둘 다 55를 넣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한데, 하여튼 80을 넣고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36.7% 나오고요. 여기
가스터빈은 55%, 증기터빈은 38%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가스터빈도 38%, 증기터빈도 38%를 넣겠습니다. 둘 다 38%를 넣겠습니다. 26.7% 나오네요. 즉 55%를 넣을 거냐 38%를 넣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당연히 시스템으로 해석할 때는 전체로 해석할 때는 복합발전 아닙니까? 복합발전. 55%가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스 사이클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 아닙니까?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의 대체 발전 효율은 뭡니까? 대체 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소 아닙니까?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인데 가스터빈 그럼 38% 저거. 자, 증기 사이클 해석해보자. 증기 사이클의 대체 전기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그 석탄 화력 발전 아닙니까? 석탄? 증기 사이클인데 석탄 화력이라 그럼 또 38%죠. 가스 터빈 발전 38%, 증기 터빈 발전 38%. 이렇게 계산하면 26.7%. 열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당연히 B번이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동영상 1번에서 설명을 했고, B번일지라도 55%가 맞는 거냐, 38%가 맞는 거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킴의 엑서지적 방법론의 합리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증기터빈 발전소죠. 증기터빈, 랭킨 사이클입니다. 수식은 왜냐면 엑서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연력학적 공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설명하려면은 한 10분 걸리니까 설명은 바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핵심은 여기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여기 열이 생산이 되죠. 전기 생산량을 줄이면 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열전비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전기 생산량을 줄여서 열 생산량을 더욱더 늘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엑서지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엑서지가 다 계산이 되면서 그 숫자를 엑서지를 증기 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공식을 해가지고 킴의 엑서지 방법론 공식이 다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 연력학적으로 계산이 된다. 엑서지,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엑서지량,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엑서지량, 또 메리트도 또 계산이 되죠. 회계학적 방법에. 그래서 이번엔 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합리적인 열 가격 얼마냐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열 가격이 히트 파워 레시, 열전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열 가격이 당연히 상승해야죠. 모든 방법론이 다 열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특별히 1, 2, 3, 4, 5, 6, 7 특별히 이상한 틀린 방법론 찾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틀린 거는 요게 약간 좀 이상하네요. 요게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이슐리 방법이라고 알려진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이 약간 이상하지만 뭐 그거는 뭐 하여튼 눈에 확 띄는 틀린 점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용 달러 퍼 아워, 이거는 달러 퍼 기가 줄이죠. 비용 비용으로도 맞네.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죠. 전기 가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기 단가, 전기 비용을 한번 볼까요? 전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당연히 전기 비용 다 줄어들어야죠.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전기 단가를 딱 보면은 그 전기 단가가 전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전기 단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이슐리 방법,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전기 생산량을 줄였는데 전기 단가가 더 상승을 합니다. 틀렸다는 거죠. 이슐리 방법이 이상하다. 그래서 엑서지 방법이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럼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열 단가를
전기 단가에서는 또 차이점을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수가 돼버리니까. 예. 열 단가를 한번 차이점을 보죠. 엑서지 방법이 이거 에피션시 방법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 검은색이랑 웍 방법이네요. 에피션시 방법이랑 또 이퀄 메리트 방법, 이퀄 메리트 방법이랑 이거 유사하네요. 그죠? 기울기 정도가 경향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엑서지 방법이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네요. 그 경향하고. 근데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자, 열 생산량을 엄청 적게 합니다. 열 생산량을 엄청 적게요. 그러면 열 생산 단가가 더욱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열 생산 단가가 더욱더 작아진다 뜻이고, 자, 이 정도 되면 열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린 거죠. 열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열이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더욱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이제 전기 생산량과 열 생산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그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엑서지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엑서지는 연력학제 2법칙 쪽으로 정확히 정답입니다. 이것이 경제학과 혼합되면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 방법론이 돼버린 거죠. 여하간 그 엑서지적 방법론의 기초는 연력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평가,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해준다 입니다. 회계학에서 엑서지 적용 후 오류. 제2장에서 이제 회계학에서도 이렇게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엑서지를 적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에 있는 각종 연구 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엑서지 방법 여기다 넣어야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 회계학에서 출판한 보고서에 엑서지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엑서지를 적용을 하는데, 회계학에서 엑서지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산품의 엑서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대체 연료를 한번 보죠. 대체 연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연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투입한 연료예요. 3장에서도 뭐 제가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이나 뭐 등등 다 설명을 할 때 이게 뭡니까? 결국은 투입한 연료 아닙니까? 전기 생산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베니피트 이슐리 방법이라고 불리는 거,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이죠. 전기 생산을 위해 투입한 연료예요. 열 생산을 위해 투입한 대체 연료죠. 투입한 혹은 투입될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 방법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열경작이 바로 그겁니다. 열경작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요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열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똑같습니다. 회계학에서는 연료를 넣는데, 대체 연료를 넣는데, 열경제학에서는 단지 엑서지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 회계학에서는 엑서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생산품의 엑서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투입한 연료를 가지고 뭐 이슐리 방법, 웍 방법, 힙 방법, 뭐 에피션시 방법 뭐 등등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왜 엑서지는 생산품입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계학적으로 엑서지 방법론은 틀렸다. 당연히 틀렸죠. 회계학적인 엑서지 방법론은 틀렸다라는 소문이 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투입한 엑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치시면 이제 논문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너지 리서치 2010년도에 발표됐네요. 엑서지 방법이 이렇게 회계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엑서지 값들은 전기 엑서지와 열적 엑서지로 계산이 된다. 이거는 뜻은 생산품의 엑서지라는 겁니다. 생산품의. 5장에서 5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품의 엑서지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여기 HRSG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의 엑서지 값을 썼다는 겁니다. 생산품의 엑서지 값.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엑서지 값을 써야죠, 이거를. 이 엑서지를 이쪽으로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 회계학적 방법론은 이 값을 썼다는 거죠. 생산품의.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생산품의 엑서지, 그 전기의 엑서지를 가지고 계산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입한 4번이 들어가서 5번으로 이렇게 이 에너지, 여기서 엑서지가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이 투입한 엑서지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명확히 써 있네요. 일렉트리컬 엑서지란, 일렉트리컬 에너지랑 같은 것이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일렉트리컬,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컬 인풋 엑서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둘 다 아웃풋을 뜻합니다. 또 이 논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썼네요. 엑서지들은 not output이라고 써요. output of electricity and thermal exergy is R라고 썼네요. 아웃풋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풋이에요, 인풋. 그 다음 또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 the mean annual temperature of flow line, flow line, return line. 이거는 그거죠. 지역난방열이 들어가는 라인. 지역난방열, 그 최종 제품 아닙니까? 생산품이 생산품. 생산품이 들어가는 온도, 생산품이 나오는 온도 가지고 엑서지를 계산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생산품의 엑서지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엑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맞죠, 이게. 열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보고서에서는 조금 더 이 엑서지적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심플하답니다. 엑서지적 방법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력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연력학적으로. 왜냐하면 엑서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열 교환기에서 엑서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그 열 제품, 온수 쪽에 이게 배당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연력학적으로는 실제로 이상하다. 이게 맞죠? 연력학적으로 생산품의 엑서지가 아닙니다. 연력학적으로는 투입한 엑서지가 돼야죠. 그래서 회계학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엑서지 방법론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투입한 엑서지가로 비용 배분이 계산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제 1장에서 설명을 했듯이 지금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이클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존 회계학적 방법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서지적 방법론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엑서지적 방법론, 열경제학적 방법론은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킴이 주장하는 방법론은 회계학적 공식과 똑같다. 이제 회계학자가 100%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 3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단지 이쪽이 회계학 아닙니까? 회계학 대신 엑서지를 넣어요. 근데 이미 방금 그 동영상에서도 방금 전에서 봤듯이 이미 엑서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단지 생산품의 엑서지가 아니라 투입하는 엑서지를 넣어야 된다. 이미 공식은 이미 회계학자분들께서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킴이 제안하는 엑서지적 방법론은 이미 회계학자가 알고 있다. 너무 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론, 모프사 방법론, 스페코 방법론, STT, ECT 방법론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회계학적 공식, 앞에서 봤던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회계학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테이블 공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회계학자가 이거를 보더라도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럼 킴이 제안하는 공식은 제가 제 3장에서 열심히 설명하였듯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킴이 제안한 엑서지 방법론은 이미 회계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절반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복합 에너지 시스템이 11종류의 시스템이 이제 막 얽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20종류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파란색 비용이 들어가고요. 빨간색 비용이 이제 산출품,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회계학적 방법으로 비용 배분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블랙박스로 딱 취급해 놓고 풀 수가 없는 거죠.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첫 번째, 에너지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그 에너지 흐름 그대로 똑같이 비용 흐름이 흘러가는 그 과정을 또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석탄이 들어갑니다. 석탄 비용이 들어가요. 석탄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가스터빈 파워,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거랑 석탄 비용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블랙박스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병합 발전에서의 열원가를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합 에너지 시스템의 원가 산정, 복합 에너지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건 열병합 지역 난방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전기 생산하고 카프로락탐, 메탄올, 암모니아 생산하는 겁니다. 이거 회계학적 방법으로 계산 못하죠. 요거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전기 생산하고요. 수소 생산합니다. 당연히 원자력 발전입니다. 수소 생산 시스템의 대체 설비를 여기다 적용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을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봐가지고 뭐 숫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전기 가격은 얼마, 열 가격은 얼마. 이건 앞에 거는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뒤에는 석탄으로부터 수소를 생산을 하네요. 이 수소 가격이 혹은 그 가치, 비용 배분의 그 형식이, 아니 이건 원자력은 원자력의 특성이 있죠. 석탄은 석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은 똑같아요. 수소 생산한다. 근데 시스템이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4가지 종류의 전기를 생산하고 5가지 열을 종류 5가지 생산한답니다. 이거 총 9개 생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설퍼릭 애시드, 뭐 황산하고 50바 증기하고 5바 증기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황산값 얼마냐? 네, 이건 석유 증류탑이죠. 가솔린, 경유, 중유, 피치, 아스팔트. 네, 그 가격 다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론 현재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복합 생산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올레핀, 메탄올 올레핀, 전기, 증기 생산하네요. 네, 이건 칠리워터, 냉수 생산하는 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는 태양광이네요. LNG, 천연가스 쓰는 시스템이랑 석탄 쓰는 시스템, 원자력 발전을 쓰는 시스템, 태양광을 쓰는 시스템 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성이. 이거는 벽돌을 굽는 공장입니다. 지금 열병합 발전은 전기를 먼저 생산을 하고 연소를 뻥 터뜨립니다. 그러면 1200도가 됩니다. 1200도씨 그 아주 좋은 열로부터 전기를 먼저 생산해요.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또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최종 에너지로 열을 생산을 하죠. 이거는 반대 아닙니까? 뻥 터뜨리는데 1200도씨로 벽돌을 먼저 생산하는 겁니다. 벽돌이라는 그 말은 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열을 먼저 생산하고 나중에 전기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열병합 발전, 예를 들어 이슐리 방법,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으로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아주 엉터리 값이 나오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수소 생산하는 시스템, 네, 설탕 생산하는 시스템, 소다 애쉬, 네, 이거는 뭐 디스트리뷰션, 막 복잡하게 막 분배하네요. 네, 여기서 열을 막 복잡하게 막 분배한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생산하는 시스템, 콜 가스피케이션, 예, 석탄 가스화네요. 석탄을 가스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암모니아도 생산하겠다라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석탄의 가스화 가격이랑 암모니아 가격이랑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솔라 트리제네레이션, 뭐 솔라 가지고 제품 3가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바이오매스 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오거닉 랭킨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걸 ORC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활성화에서 이제 막 중요하죠. 하여튼 ORC 발전에서 3가지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 흡수식 냉동기에서 3가지 제품을 또 생산을 하면 ORC네요. SOFC 퓨얼셀, 또 연료전지까지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료전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연료전지에서 전기 생산하고 열 생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도 그 연료전지의 그 온수 가격을 얼마로 이게 받아야 되냐, 아마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ORC 발전 옵션, 바이오매스 퓨얼, 암모니아 워터.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이거 연료전지네요. 여기가 연료전지죠. 네, 프레시워터. 프레시워터라는 것은 이제 저쪽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 전기 생산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 여기 있네요. 시워터, 해수 담수화 발전 아니겠습니까? 해수를 담수로 바꿨습니다. 그 담수 가격 얼마냐? 그거는 지역난방 열이 아니죠. 담수 아닙니까? 담수. 이 담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네, SNG, 하이드로젠, 파워, 또 CO2, CO2가 원래 그 배출권 아닙니까? 페널티인데 페널티가 아니라 이제 CO2도 제품으로 한번 이렇게 순수 CO2겠죠. 아마 이제 먹는 CO2, 먹을 수 있는 CO2를 생산해서 코카콜라 회사나 이런 데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즉 결론적으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회계학적 방법론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A라는 시스템에서는 A라는 그 에너지 정책 펼치고 B라는 시스템은 B라는 에너지 정책 펼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하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복합 에너지 시스템, 열병합 발전이 아닙니다.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비용 배분을 어떻게 레귤레이션을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펼칠 거냐. 물론 제가 본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비용 계산. 정부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하나의 원칙이 정부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정책 규정 연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방법론이 전 세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킴의 방법론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즉 전 세계적으로 없는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규정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